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살 아들의 슈퍼맨 같은 엄마이자 다정한 아내, 회사에서는 보험 판매왕을 맡고 있는 30대의 여성 구독자입니다. 톡톡 사연에 올라오는 이야기를 보다 보면 종종 가족끼리 급을 나누고 서열질하는 못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제보할 사연 역시 그런 이야기인데요. 급으로 사람 나누고 서열질하는 못된 인간의 콧대를 제대로 팍 눌러주었습니다. 통쾌한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보려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격이 어쩜 그렇게 해맑냐고요. 좋게 말해서 해맑은 거지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제 머릿속이 무슨 꽃밭이냐, 화 한 번 낼 줄 모르고 사람 좋게 웃을 줄이나 알고 그랬다간 제 목도 제대로 못 챙기고 산다고 부모님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맑은 성격으로 자랄 수 있었던 건 누구보다도 저희 부모님의 공이 컸습니다. 전 다른 분들이 사연에 적었던 것처럼 사연 있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연이라고 한다면 너무 높은 곳에 계셨던 아버지가 때로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상상하는 정도였죠.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지역에서 2차 종합병원을 하고 계시는 병원장이세요. 병상도 200개나 넘게 갖추고 있고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과, 정신과, 치과 등 각 분야별로 전문의가 다 갖춰져 있는 꽤나 큰 병원이죠. 그래서 전 어렸을 때부터 병원장인 아버지를 따라서 병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의사 선생님들, 환자들처럼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커왔던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이야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가업 아닌 가업을 이어받는 의사가 되었으면 간절히 원하셨겠지만 두 분 다 의사이신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런 공부 압박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다른 사람들만큼 치열하게 공부에 매달려서 살진 않았던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라 하면 그래도 네가 믿을 구석이 있고 비빌 구석이 있으니까 공부를 그렇게 안 하고도 버텼던 게 아니냐 하시는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 완전히 또 틀린 이야기도 아니라서 크게 반박은 하지 못하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행복하고 해맑은 학창시절을 보내고 나서 제가 선택한 진로는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보험 판매사였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영업직을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여러분도 돌이켜 생각해보시면 보험 판매하러 열심히 돌아다니는 분들 보면서 그렇게 친절한 태도로 맞이하진 않잖아요. 아, 저 장사치가 또 뭐 팔러 왔나? 당연히 이렇게 의심하고 경계하는 태도부터 보이게 되죠.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보험 판매사라면서 천직을 만난 것처럼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다녔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바쁘신 아버지와 어머니 덕분에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났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을 응대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게 습관이 딱 박혔나 봐요. 다른 사람들은 영업직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라고 하던데 저는 보험을 팔러 다니는 게 아니라 친한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러 다니는 것처럼 즐거웠으니까요. 왜 열심히 하는 놈이 즐기는 놈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 단숨에 보험 판매사 1등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1등을 달성하기까지 저 대신 병원의 영업을 많이 띄워주신 부모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자기야, 자기 사람 소개 한번 안 받아볼래? 이제 나이도 나이고 내가 진짜 자기한테 딱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있어서 둘 다 성격도 부처님 같은 게 딱 잘 어울리겠다 싶더라고. 뭐 어때? 한번 만나나 봐. 제가 일을 시작한 지 한 4년쯤 됐을 때였을까요? 직장 동료 한 분이 저한테 뜬금없이 자기가 다리를 놔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소개 좀 받아보라는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연애에 큰 관심이 없기도 했고 내가 만약에 누구를 소개받아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건 부모님한테 소개받아 선을 보게 되는 게 크지 않을까 이런 참이었거든요. 사람이랑 사람이 만날 운명이면 어떻게든 만나게 되어 있다고 남편과 저도 그렇게 만날 운명이었나 봐요. 본인을 구급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남편은 멀쑥한 차림에 참 단정하게 생겼다 싶은 사람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웃는 눈이 어찌나 서글서글한지 인상으로 따지면 보험 판매사는 내가 아니라 이쪽이 해야겠구나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뭐 남녀가 소개받아서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할 줄 아는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요. 분위기도 어색한데 술이나 한잔 마시러 갈까 했는데 남편은 자기 단골집이라면서
꽤나 허름한 실내 포장마차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유복하게 자란 것과 달리 어렸을 때부터 제 힘으로 캔디처럼 살아온 캐릭터라서 또 그런 가게들 환장하거든요. 어쩜 이렇게 내 취향을 잘 아는 사람일까 싶어서 1차로 호감이 갔죠. 2차로는 술을 조금씩 마시고 나면 사람이 본 모습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술에 취하다 보면 감출 수 없는 그런 봉성 같은 게 드러나기 마련인데 남편은 술을 마시고 나서도 전혀 흐트러미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더 서글서글해졌다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한 잔, 두 잔 서로 술잔을 기울여가면서 각자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는데 더욱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열심히 하셨죠. 아들 둘 낳아놓고 저한테 거는 기대가 많으셨는데 제가 겨우 공무원밖에 되지 못해서 부모님의 기대가 제 동생한테 다 간 느낌이라 그게 동생한텐 항상 미안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사람이 자기한테 맞는 그릇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동생처럼 사업 벌려봐라 이렇게 하면 그것도 절대 못할 일이더라고요. 그래도 다희 언니 이야기 들어보니까 집이 그렇게 어려운 형편은 아니시라고 하던데 그 정도 스펙이면 공부해서 다른 기업을 생각해봐도 될 법하지 않아요? 왜 공무원을 선택하셨어요? 아휴, 부모님 돈이 제 돈인가요? 그건 부모님께서 젊은 시절이랑 맞바꾼 귀중한 돈인데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부모님 돈에 함부로 손을 대는 건 제 성격상 맞지도 않고 자식된 도리로도 절대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해요. 공무원 누가 보면 그런 박봉에 요즘엔 인기도 없는 직장 누가 다니냐 하는데 전 제 일이 참 만족스럽거든요. 민원인들이 제 말 한마디에 큰 도움을 얻었다고 고마워하는 것도 즐겁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뿌듯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좀 우스워 보이려나요? 우스워 보이기는요. 저도 보험 판매직을 하다 보니까 전문 직종의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멋있어 보이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기 일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고 그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가 되려고 최선을 하는 게 보여서거든요. 소개받은 언니 말로는 집안이 꽤 잘 사는 편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너무 검소한 차림새에 놀란 건 저였어요. 자기가 번 돈이 아니면 그건 자기 돈이 아니라며 딱 잘라 말하는 태도도 너무 멋있었고요. 그래서 실내 포차집에서 처음 본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냅다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도 싫지는 않은 눈치였는지 제 고백을 바로 받아들였고 저희는 그렇게 처음 본 지 6개월, 사귄 지 4개월 만에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는 속일 수 없겠다 싶은 거예요. 속이려고 속인 것도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말할 새가 없어 남편에게 그때 처음 저희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기야, 그 소방서 있는 사거리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땡땡 병원이라고 있잖아. 자기도 알지? 내가 그 병원장 딸이야. 저 아직도 제가 제 신분을 밝혔을 때 입을 떡 벌리고 놀란 표정을 짓던 남편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남편의 질문은 나는 그렇다 쳐도 자기는 왜 이렇게 검소하게 하고 다니냐. 병원장 딸이나 되면서 뭐 서민체험 이런 걸 하고 있는 거냐. 정말 벙쳐서 묻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이해도 되는 게 제가 아직도 20대 중반에 처음 샀던 중고차 모닝을 소중하게 아끼고 잘 가꿔서 그걸 타고 보험 영업을 다녀요. 물론 지금이야 차 한 대 정도는 마음 편하게 바꿀 수도 있도록 벌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성사시킨 큰 계약이 한두 건이 아니라서 이상하게 애착이 가더라고요. 저 역시 같은 입장이었죠. 부모님 돈이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 내가 쓰고 입고 타고 다니는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면 받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서 집안 이야기를 꺼낸 이면에는 이런 나의 가치관을 존중해주고 지켜줄 수 있겠니 물어보는 게 더 컸네요.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 때문에 돈 걱정 없이 살아온 건 맞지만 이제는 정말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하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이 괜히 아버지의 후광이 가려져서 그 의미나 정도가 퇴색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커. 어머니도 지금 현직에서 내려오신 상태고 아버지도 그냥 조그마한 병원 하나 한다 인사할 때도
이 정도로만 얘기해주면 안 될까? 부탁이야.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유난스러운 소리야? 병원장 딸이면 병원장 딸이라는 지위도 좀 내세우고 휘둘릴 줄도 알고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또 그런 위인은 못 되는 편이에요. 더군다나 돈이 많은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사람이 가진 게 많으면 많다고 티를 낼수록 제가 그걸 쌓아 올리는데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한테 죄다 달려들어서 어떻게든 제가 가진 것들을 뜯어내보려고 하는 사람들 천지예요. 예전에 전 직장에서도 보험 판매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겪은 적도 있었다니까요. 자기야, 나 인사팀장이랑 절친인 거 자기 몰랐구나? 자기 알고 보니까 엄청 어마어마한 사람이더라? 아버지가 땡땡병원 원장이라며. 어머님이 그러면 그 방송도 나오고 있던 최정미 원장님인 거야? 어머, 자기 그렇게 안 봤는데 엄청 잘 사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왜 이런 데서 보험팔이나 하고 있어? 집에서 그냥 놀고 먹어도 대강 살 텐데.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 부모님 일은 부모님 일이고 제 일은 제 일이죠. 저도 제 앞가림하고 밥벌이는 하면서 먹고 살아야지 않겠어요? 아, 내가 뭐라고 했어? 부러워서 그러지 부러워서.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자기 부모님이 그런 종합병원 의사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해도 몇 명이야. 제약회사도 있을 거고. 아휴, 원래 보험이라는 게 혼자만 독식하면 판매왕 되고 좋은 것 같잖아.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 그러지 말고 줄 좀 같이 대자, 어? 황당했죠. 물론 의사인 부모님이 주변 동료들이나 개원이들에게 소개를 시켜주셔서 보험을 몇 개 판 적은 있었다만 그래도 아버지의 지위나 직장을 이용해서 제 사적인 이익을 취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직장 동료는 저희 아버지 병원에 아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냐면서 자기한테도 보험을 좀 나눠서 같이 팔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으니 당연히 직장 동료에게도 딱 잘라서 거절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회사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보험 판매 중개를 해달라는 직장 동료의 말을 무시한 대가는 저는 자기 판매 실적 지키고 싶어서 동료고 뭐고 신경도 쓰지 않는 아나무인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런 사람들 말이야 신경 안 쓰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저에게 할당되어야 할 기본적인 실적들도 동료들이 쥐고 할당해주지 않기도 하고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사사로운 소문을 견디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눈 맞고 귀 맞고 살 동안 아버지한테도 은근히 피해가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이 땡땡 해상이라고 안 했니? 내가 아까 직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원무 가족에서 음료수를 사들고 와서 보험 판매를 하겠다고 찾아온 업체가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땡땡 해상이더라. 그래도 너 다니는 직장인 줄 직원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잘 응대해 주려고 하는데 듣다 보니까 자기가 너랑 잘 아는 사이라면서 너한테 들고 있는 보험이 있으면 본인이 더 좋은 조건으로 옮겨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손님을 빼가려고 하는 것 같다던데. 너 지금 문제없이 회사 잘 다니고 있는 거지? 회사에서 무슨 일 있는 거니? 직장 동료들은 저를 괴롭히는 걸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 병원까지 찾아가서 기어이 손님을 빼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람들한테 정말 확실하게 학을 뗐어요. 뭐 내가 가진 것들을 남들한테 내비쳐봤자 내 것을 마치 자기 것인 마냥 뺏고 싶어하라 하는 사람들. 뺐다가도 안 된다면 나를 자기와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밖에 남아있지 않구나. 그때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죠. 그런 이들을 겪어왔으니까 제가 제 신분을 밝히는 게 뭐 떳떳하지 못한 일도 아닌데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환경을 밝히는 게 자연스럽게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었던 거고요. 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남편은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면서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당신이 말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내가 굳이 그걸 나서서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나도 비밀 지킬게.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난 당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자체로 좋은 거니까 내 앞에서는 그렇게 안 보여주고 지키려고 꽁꽁 싸매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 당신도 쉴 곳이 필요할 거 아니야.
제가 정말 사는 동안 괜찮다는 말이 필요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니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말은 못했는데요. 학창 시절 때도 그렇고 직장 생활할 때도 마냥 밝게만 지냈지만 저도 나름대로 힘들고 괴로웠던 부분이 분명 있었어요. 저희 가족 이야기를 뻔히 아는 사람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봤자 금수저가 뭘 알겠냐, 병원장 딸이 고충이 있어봤자 무슨 고충이 있겠냐, 그런 대꾸를 하면서 오히려 저를 조롱하기에 바빴습니다. 그치만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은 항상 상대적인 거라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저는 힘든 게 있어도 필사적으로 숨기는 법을 먼저 배웠던 거죠. 안 돼. 지금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부잣집 아가씨의 철없는 투정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힘들고 슬픈 게 있어도 밖으로 내비치는 사람이 아니라 속으로 꽁꽁 숨기고 겉으로는 오히려 반대로 활짝 웃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커버린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무런 고민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사실은 참느라 속이 썩어 문드러진 상태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눈치를 보지 않고도 속내를 다 드러낼 수 있는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고민을 남편과는 이야기할 수 있었고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라는 게 남편과 이야기할 때 있었나 싶을 정도였죠. 결혼은 정말 그렇게 자기의 모든 걸 다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편안한 사람과 하는 게 맞나 봐요. 그치만 이렇게 순조롭게만 흘러가면 제가 사연을 쓰고 톡톡 사연에 제보를 하게 될 일도 없었겠죠. 문제는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시부모님, 그리고 지역에서 크게 사업체를 하고 있는 서방님. 다들 가진 게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그릇이 비례하길 바란 건 너무 제 욕심이었을까요? 은근히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거기다가 무시하는 대상이 차라리 저였으면 차라리 마음이 좀 편했을까요? 인사를 갔는데 저희 남편이 너무 내놓은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홀대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야 우리 아들 데려가 준다고 하면 고맙지만은 글쎄 결혼이란 게 양쪽 집안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 텐데 우리 아들이 그쪽 집안에 무슨 도움이나 될지 반대로 아가씨가 우리 집안에 무슨 도움이나 될지 나는 그게 좀 궁금하네. 엄마도 뭘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해. 끼리끼리 만나는 거지. 구급 공무원의 형수님은 보험 판매사요? 이야, 이 집은 앞으로 돈 벌고 애 낳게 글러먹었네. 글러먹었어. 인사를 가자마자 저희를 대뜸 앉혀놓고 서로 집안에 도움이나 되겠냐면서 싫은 소리를 하시는 시어머니도 그렇고 옆에서 거드는 서방님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불량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제 남편이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남편의 태도도 제 입장에선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이야기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듯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이 상황을 참아내기라도 하는 것 마냥 눈을 꼭 감고 본인에게 쏟아지는 조롱을 견디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양쪽 집안에 서로 도움이 되면 좋겠죠. 그래도 결혼은 결론적으로 두 사람이 만나서 잘 사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집안끼리 아무리 도움이 되어봤자 두 사람이 못 살겠다고 갈라서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관계가 결혼인 거잖아요. 물론 저희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한마디도 지지 않고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제가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걸 눈치채신 건지 본인이 언제 그런 소리를 했냐며 또 시치미를 뚝 떼세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참아보려다가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미안해. 괜히 당신까지. 내가 좀 더 잘 되길 바라셔서 나한테 거신 기대가 크셨던 만큼 실망도 크신가 봐. 그래도 동생이 내 역할까지 다 이어나가서 하고 있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보기엔 저런 태도여도 그렇게 심성이 나쁜 애는 아니야. 혹시라도 우리 가족에 대한 편견이 생겼을 것 같아서. 하긴 오늘 인사 자리만 보면 편견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하겠다. 뭐 그런 집안을 보고 시집을 갈 수 있냐고 그러시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완고했어요.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저와 남편이 하는 문제라는 사실 말이에요. 인사를 가서 남편을 대하는 시부모님과 서방님의 태도를 보고 나니까 더더욱 제가 어떤 집에서 자라온 사람인지 말하지 않는 게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저렇게 직업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집착해서 급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내가 괜찮은 집안을 가지고 있는 며느리라는 사실에 뭘 뜯어먹을지 그 궁리부터 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뭐 집에서 거의 내놓은 자식 취급을 받았던 남편에게 결혼 반대가 뭐가 있었겠어요. 시댁에서는 큰 반대도 큰 축복도 없이 그렇게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남편이 시댁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저희 집에서 그나마 보상하듯이 다 해줬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사위는 항상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이었어요. 저도 아버지가 남편을 그런 식으로 대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죠. 어디 중요한 자리에 갈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남편을 챙겨서 데려가고 인사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난다 하면 구청에 내 사위가 있는데 말이야 하면서 괜히 말을 보태시기도 했어요. 이게 제 입장에서는 아버지한테는 사위 될 사람이니까 사위가 좋은 자리로 가면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니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 일이었지만 남편은 집에서 그런 취급이라고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자랐잖아요. 그러니 아버지의 이런 배려와 챙김이 더욱 크고 감동적으로 다가왔겠죠. 이제는 누가 딸이고 누가 사위인가 싶을 정도로 저희 남편 부모님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했어요. 집안 대소사에 빠지지 않고 누구보다 빠르게 자리에서 일을 도왔고 저희 부모님도 아들 아들하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남편과 저희 집안 사이의 관계는 가까워졌는데 시댁과 저의 관계는 좁힐 수 없는 묘한 간극이 있다고 해야 하나요? 아무리 친해지려고 남편처럼 살갑게 굴고 노력을 해봐도 밀어내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그런 저희 시구 밀어내기는 저희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서 더욱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께서 소개팅으로 만났다며 결혼할 여자라고 동서를 처음 집에 인사시키는 날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정확히 기억하는 게요. 살면서 동서처럼 화장을 진하고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솔직히 직업을 듣기 전에는 옷가게에서 일을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화려한 차림새에 1차로 놀랐는데 동서의 소개를 듣고 더 놀랐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경상도에서 쭉 있다가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은 잠깐 쉬면서 앞으로 일할 병원 좀 찾아보려고요. 아, 저 의사예요. 어머님, 아버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 여기가 그 나랏밥 먹으신다는 아주버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나랏밥 먹고 있다는 말을 힘주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미 서방님이랑 동서 사이에서도 저희 집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물고 뜯고 한 이유겠구나 어렴풋이 짐작은 했죠. 아무리 그래도 동서가 손아랫 사람이니까 앞으로 집에서 뭔가 일이 있다면 바깥 사람들끼리 잘 합심해서 해내봐야겠다 생각을 했죠. 동서, 만나서 반가워요. 혹시라도 보험 들 일 있으면 편하게 연락해요. 아, 형님께서 그 보험 판매하신다는 그 형님이구나? 제가 다른 지역에서 오래 살긴 했어도 이 근처에 개업한 친구들도 있고 꽤 많거든요. 형님은 앞으로 저한테 더 잘 보이셔야겠는데요? 밥 벌어먹고 사시려면 말이에요. 농담이죠. 형님 뭐 인상을 쓰고 그러세요? 무슨 제 밥줄이 본인 손에 달려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사람을 깔보는 태도에 울컥해서 야, 네가 의사면 내가 병원장 딸이다 하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도 가족들이 다 보는 앞이라 이번 한 번은 웃으면서 넘어가자라는 마음으로 참고 넘어갔죠. 보험 판매사는 영업직이라서 한 만큼만 돈을 벌고 돈을 잘 못 벌 것 같다는 편견이 있는데 저 일하는 거 보면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도 쏙 들어가실 거예요. 제가 그래도 보험 판매 왕이잖아요. 제일 많이 팔아본 달에는 실수령 700만 원을 달성한 적도 있었고 지금도 그냥 이미 가입되어 있는 고객들 관리만 하는 수준인데도 달에 기본적으로 급여가 4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에요. 집처럼 크게 돈 나갈 일이 있을 땐 부모님께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통에 돈 한 번 크게 쓴 적 없었고 저랑 똑같이 씀씀이가 크지 않은 남편도 많지 않은 공무원 봉급이지만 저희 둘이 합쳐서 급여의 70% 정도는 저축하고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제대로 꽂아주겠다고 자기한테 잘 보여야겠다는 동서의 이야기가 손 아래 사람이 하는 귀여운 협박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곧 일어날 사건을 통해 그 말이 모두 진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 분위기도 조금 바뀌었어요. 예전 같으면 각자 생활만 잘하고 있어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던 시부모님이 명색이 동서가 의사인데 어떤 병원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나중에 개원을 하면 어느 근처가 좋을지 형님 된 입장에서 같이 알아보고 도와주는 게 맞지 않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며느리가 보험 판매하고 있을 땐 주변 사람들한테 보험의 보자 한번 꺼내지 않으셨던 분들이 의사 며느리 침이 튀도록 자랑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같은 며느리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는 없더라고요. 어쩔 땐 동서가 참 밉기도 했어요. 제가 동서를 밉다 생각해서 동서가 미운 짓을 하는 건지 원래부터 그렇게 미운 짓만 골라가지고 하고 다니는 사람인 줄은 모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의 그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이랑 저랑 아직도 웃으면서 이 사건을 똥개 훈련이라고 부르거든요. 갑자기 무슨 똥개 훈련이냐고요? 제가 했으면 다행이죠. 제가 그 똥개 훈련을 당한 주인공이니까 문제인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동서한테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 그렇게 살갑게 전화를 하는 사이도 아니어서 저는 갑자기 걸려온 동서의 전화가 영 이상하고 찝찝하기만 했죠. 그런데 찝찝한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동서가 엄청 격앙되어 있는 목소리로 지금 주소 찍어줄 테니까 얼른 자기 있는 대로 좀 와보라면서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동서, 나 우리 유석이 병원 데리고 가봐야 해서 지금은 움직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많이 급한 일이면 내가 유석이 아빠한테 반차라도 쓸 수 있는지 좀 물어볼게. 형님, 제가 저조차고 그래요? 유석이 조금 있으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조카 생각까지 해서 연락드린 거예요. 여기 제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얘네한테 보험 판매 하나씩만 해도 형님 매출이 얼마예요? 좋은 게 좋자고 부르는 거니까 얼른 오세요. 제가 애들한테는 미리 운 띄워놓을게요. 처음엔 좋은 의도라고 생각했죠. 내가 아무리 밉다 싫다 했어도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구나.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거 보면 내가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생각했나 보다 싶어서 저도 급하게 친정엄마한테 아이를 맡기고 동서가 찍어준 주소로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주소가 적혀있는 곳은 새로 개원한 병원이었어요. 아마도 동서 친구가 인사 오면서 이 근처에 병원을 개원할 거라는 이야기를 한동안 했었는데 그 병원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동서 친구들로 보이는 여자들이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봐, 하은이가 직접 이야기하니까 오잖아. 그럼 진짜 하은이 이야기가 맞는 거야? 이런 식이더라고요. 동서가 저 없는 자리에서 아무래도 보험 판매 관련된 이야기를 했나 보다 싶어가지고 저도 웃으면서 자리에 들어 앉았어요. 형님, 오셨어요? 얘들아, 그럼 이제 된 거지? 일 좀 시작해볼까? 형님, 저기 보이시는 큰 화분 있잖아요. 그거 저쪽, 안쪽 방으로 좀 옮겨주실래요? 친구와 함께 진료실에서 나온 동서는 친구들한테 저를 소개시켜주기도 전에 큰 화분을 가리키면서 짐을 저쪽으로 좀 정리해달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부탁하는 말투도 아니었고 용달 업체를 불러도 이것보다는 친절하겠다 싶어서 저도 기분이 살짝은 상하려고 하는데 우선 동서한테 이게 다 무슨 일인가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다급히 동서 팔을 붙잡고 안쪽으로 들어왔죠. 저한테 손목을 잡힌 동서는 뭐가 그렇게 심기가 불편한지 입이 대빨 나와서 투덜거리며 저를 따라서 안쪽으로 따라 들어왔고요. 동서, 미리 이야기도 없이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지금 나 애 아픈 것도 친정에 맡기면서 왔어. 동서가 일감 물어다 준다고 해서. 내가 동서가 물어다 준 일감 없으면 입에 풀칠 못하고 사는 것도 아닌데 여기 왔다는 건 나도 동서 체면을 봐서 온 거야. 친구들한테 이야기 다 해놨을 텐데 거기서 내가 못 가겠어요 하고 발 빼면 괜히 동서만 이상한 사람 될까 봐. 근데 겨우 이런 짐조가리 나르라고 날 부른 거야? 형님, 지금 일 가리시는 거예요? 겨우 이런 짐조가리 옮기는 일이라뇨. 형님 같으면 접점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는데 저 애들이 형님을 뭘 믿고 보험을 들고 싶겠어요?
병원 개원식에 왔으면 이런 싸구려 화분 같은 걸 들고 올 생각 마시고 와서 손이라도 거들 생각을 하셨어야죠. 설마 제가 뭐 형님한테 악감정이라도 있어서 괜히 이런 일을 시키는 것 같으세요? 저희끼리 언성이 높아지니까 동서 친구들이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며 괜히 기웃거리더라고요. 그래, 남의 개원식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깽판을 놓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그만하자고 제가 어른이니 나름대로 숙이고 상황을 정리했어요. 동서 말로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전부 보험을 3-4개씩은 거뜬히 들 애들이니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물론 동서의 말을 100%다 믿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온 김에 일감이라도 물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했죠. 제가 한 3-4시간 동안 거기 계신 직원분들이랑 크고 작은 짐을 옮기고 정신없이 정리를 하고 있을 동안 동서는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음료수 한 잔을 권하는 법이 없이 자기들끼리 차를 마시면서 하하호호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래, 영업일 하면서 이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이런 걸로 사사건건 자존심 상해하는 것도 웃기다 생각했는데 일이 끝날 때까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는 동서가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친구들이 보험을 들었냐고요? 들으셨을 것 같아요. 동서 말로는 한 사람당 3-4개씩 들 거라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만 막상 일이 다 끝나고 보장되는 보험이 몇 개나 있냐 보험 컨설팅을 시작하니까 저마다 자기는 이미 들어놓은 게 너무 많다. 어머니 친구 통해서 들어놓은 보험이라 해약하기가 쉽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동서와 저를 포함해서 8명이나 있었는데 제가 그날 판매한 건 저한테 실적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비 2개가 전부였습니다. 일감을 물어다 주겠다고 해서 신이 나서 왔는데 결국 제가 한 건 똥개 훈련뿐이었죠. 자리가 파하고 급하게 집에 가려는 동서를 다급하게 붙잡아 따져 물었습니다. 저도 순순히 동서를 보내주기엔 화가 너무 났었거든요. 동서,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미안하다는 소리를 한마디라도 하는 게 예의 아니야? 사람을 이렇게 불러놓고 내가 오늘 결국 하루 종일 한 게 뭐야? 결국 자기 친구 개원하는데 같이 짐 날라준 것밖에 더 돼? 내가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동서가 안 도와줘도 나 잘 살고 있어. 도와주겠다고 먼저 연락한 것도 동서고 동서가 의도한 상황이 뭐였든 간에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겼으면 형님 바쁜데 와주셔서 감사하다.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그런 말 한마디 정도는 나눌 줄 알아야 하는 거야. 동서는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형님, 그걸 왜 저한테 따져 물으세요? 영업 실력이 부족해서 형님이 보험 못 판 거, 그게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얘네가 보험 3-4개씩은 거뜬히 들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애들이라고 했지. 형님 보험 3-4개씩 들어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어요? 혼자서 오해하고 화내고 하는 것도 유분수지. 누가 보면 제가 일부러 형님 일 시키고 싶어서 보험 팔아준다는 미끼로 부른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러시면 저도 기분이 좋진 않네요. 오히려 한마디도 안 찌고 눈을 부라리면서 저렇게 대답하는 거 있죠.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한 건가 오해할 뻔했잖아요. 그리고는 차 문을 쾅 소리 나게 닫고 쌩하게 가버리는데 기가 막혀서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한테 한바탕 쏟아냈어요. 남편은 그건 재수 씨가 선을 넘은 행동을 한 것 같다면서 동생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하겠다 말을 해주면서 절 달래는데 저도 당연히 알고 있죠. 남편이 이야기해봤자 귓등으로 들을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저한테 그런 짓을 하지도 않았을 거란 걸요. 여튼 그 똥개 훈련 사건이 있고 난 이후로 저는 의도적으로 동서를 피하게 됐어요. 불편해서 그런 것도 컸지만 동서 같은 사람이랑은 절대 엮이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거든요. 왜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괜히 근처에 있다가 나까지 잘못된 물이 들겠다 싶어서 가족 모임이 있는 날에도 동서 내애가 있다고 하면 은근슬쩍 다른 약속을 잡아 빠져나가고 얼굴 마주하는 날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제일 불편한 게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아무리 안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생긴 피할 수 없는 상황은 동서 아들의 돌잔치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동서는 일을 오래 쉬다가 다시 종합병원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시부모님이 어디 가만히 계셨겠어요. 의사인 며느리가 종합병원에서 일을 시작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돌잔치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겠냐 하면서 그 타겟이 금방 저희로 바뀌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너네는 돌잔치 한번 해봤으니까 더 잘 알 것 아니냐. 옆에서 많이 좀 도와줘라. 등을 떠미셔서 이날은 어디 다른 데로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잡혀서 서방님과 동서 옆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제가 또 기분이 확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워낙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통에 가족들끼리 미리 만나서 돈은 누가 받을 건지, 손님들 안내는 누가 할 건지 나름대로 가족들 사이에서 역할을 정하고 나누고 있는데 서방님이 저한테 대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수님, 그날도 그 차 타고 오실 거예요? 하고요. 제가 아까 사연 쓸 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 모닝을 타고 다녀요. 20대 중반에 중고차로 사서 애지중지 아끼면서 탄 차인데 아직도 어디 고장 하나 안 나고 잘만 굴러다녀서 늘상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그 차를 타고 오실 거냐고 묻냐니 뭔 소린가 싶었죠. 서방님, 제가 차가 여러 대인 것도 아닌데 그날도 그 차를 타고 오냐니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그 차 한 대밖에 없으니까 그걸 타고 가겠죠? 아니, 전 괜찮은데 저희 와이프가요. 아무래도 그 자리가 말이 좋아 돌잔치지만 의사들끼리 하는 동창이나 다름없잖아요. 이제 막 병원 옮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괜히 가족들이 무슨 차 타고 다닌다 이런 얘기 나오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형수님도 그렇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택시를 타고 오시는 건 어떤가 해서요. 택시비 부담스러우시면 저희가 택시비까지 따로 챙겨 드릴게요. 와, 저 정말 아직도 화가 나는 게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상을 엎어버리지 못한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져서 대꾸했죠. 서방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창피하니까 택시비 줄 테니까 택시나 타고 와라. 이런 말씀이세요? 뭐 그렇게까지 꼬아서 듣냐며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서방님이 손사래를 치더니 저희 눈치를 한번 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살면서 화 한 번 크게 내본 적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그 정도 했으면 정말 크게 화낸 정도였거든요. 서방님도 제 눈치를 보더니 자기는 그런 의도로 했던 이야기는 아니라면서 형수님이 편하시면 그 차 타고 오셔라 하고 얼버무리시더라고요. 대체 얼마나 잘난 병원에 들어가서 그 유세를 떠는 건가 드러나 보자 했는데요. 형수님 못 들으셨어요? 저희 집사람 이번에 땡땡병원 들어갔잖아요. 이건 그냥 저희끼리 있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면접에서 간당간당하게 붙였나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괜히 비교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도 들어서 그런가 봐요. 형수님이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동서가 들어가려는 병원 이름이 정말 땡땡병원이 맞는지 몇 번이나 되물어봤는지 몰라요. 병원 이름을 듣고 남편과 저는 눈빛을 주고받았죠. 네, 맞아요. 동서가 들어갔던 병원이 바로 저희 아버지가 병원장으로 계신 그 병원이었던 겁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면 서방님은 물론이고 동서 귀에 들어가면 기겁을 하겠다 싶긴 했지만 제가 그렇게 못된 편은 아닌데 또 동서가 서방님까지 시켜가면서 저한테 차 바꿔서 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더라고요. 복수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되겠다. 동서에게 정말로 제대로 보여주고 느끼게 해줘야겠다 결심했죠. 그렇게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돌잔치 준비가 끝나고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차키를 챙겨 들고 남편을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남편이랑 가는 길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돌잔치에 가서 동서 버르장머리를 제대로 고쳐줄 생각인데 당신 입장에서는 가족한테 뭐라고 하는 거라 기분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이고 앞으로 계속 봐야 할 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게 있으면 손윗사람으로서 제대로 꼬집어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요. 착한 저희 남편은 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그동안 자기 때문에 괜히 저까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겼던 건 아닌지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왜 사고는 애먼 사람이 쳐놓고 우리 부부가 서로 미안해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를 노릇이지만 어쨌든 저희는 동서의 돌잔치장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1시간 반 정도 미리 준비해서 일손을 돕기로 해서 조금 일찍 주차장에 도착했죠. 한복을 입은 동서 내외가 입구에서 뭐 벌써 오는 사람들이 있나 둘러보다가 미끄러지듯이 들어오는 저희 차를 보고 멈칫했어요. 아, 형님, 기어이 그걸 타고 오신 거예요? 차가 없으면 저희한테 차를 빌려달라고 말씀이라도 하시던가. 당신
형님한테 이야기 안 했어? 차라리 택시를 타고 오시라고 택시비까지 드렸는데 여기 이런 차를 끌고 오시면 어떡해요? 동서, 돌잔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말 그대로 동서 아들 돌 축하해주러 온 사람이야. 이 주차장에 무슨 차가 주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주차된 모닝이 행사 주인인 동서 형님이 타고 다니는 차다. 관심 가지는 사람, 세상 천지에 동서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 쓸데없는 트집, 이제 그만 잡아. 아, 쪽팔리게 진짜. 행사장 안에서는 제발 보험팔이 티내지 말고 저 아는 척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괘씸하게 말하는 걸 말릴 새도 없이 서방님 팔짱을 끼고 쑥 들어가는데 저거 진짜 동서고 뭐고 다 떠나서 머리라도 한 대 확 쥐어 박아버릴까 싶더라고요. 저도 남편한테 괜찮다고 다 생각이 있다고 다독이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서 준비를 도왔어요. 행사 시간이 슬슬 다가오고 축하를 하러 오신 손님들이 하나둘씩 행사장 안으로 들어오셨죠. 동서의 병원 동료라고 해봤자 뻔하잖아요. 전부 저희 아버지 밑에서 일하시는 전공의 분들인데 제가 얼굴을 모를 리가 있나요? 들어오시면서 저를 보시더니 다들 깜짝 놀라시면서 고개를 꾸벅꾸벅 숙이시는 거예요. 동서는 처음에 본인한테 인사를 하는 줄 알고 열심히 인사를 받아주다가 뭔가 이상한 걸 느꼈나 봐요. 뒤를 돌아보더니 인사를 받고 있는 저를 보며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니 형님,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알고 인사를 받고 있어요. 여기 제 병원 동료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괜히 여기서 영업 같은 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누굴 쪽팔리게 만들려고 진짜. 제발 주제 좀 파악하고 저기 구석에서 일이나 도우세요. 어머, 하은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 누구신지 모르시는 거예요? 이분 저희 병원장님 따님이시잖아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뭐라고요? 병원장님 딸이요? 형님이요? 아, 선생님들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형님 보험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병원장님 딸이라니 뭔가 크게 착각하신 것 같은데? 착각은? 지난주에도 우리 병원 다녀가시면서 무료로 보험 컨설팅 해주셔서 나도 도움받았었는데 무슨 말이야. 어머, 여기서 다 봬요. 그때 병원 와주셔서 저희 보험 봐주신 덕분에 한 달에 보험료 왕창 내던 거 줄어서 이번 달부터는 학원 하나 더 보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정말 매번 감사드려요. 귀찮은 일인데. 여기저기서 제 얼굴을 알아본 전공의 선생님들이 다가와서 아는 채 인사를 했고 뒷전으로 밀려난 동서는 제가 병원장 딸이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지 아니면 믿고 싶지 않은 건지 입만 떡 벌리고 어버버 하더라고요. 왜 동서? 병원장 딸이 모닝 타고 보험 팔고 다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나 보지? 동서 제일 큰 문제가 그거야. 타고 다니는 차, 들고 다니는 가방, 직업. 이런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들로 사람 판단하는 거 말이야. 우리같이 오랫동안 잘 살던 집안은 절대 그런 걸로 사람 판단 안 하거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랑 어울리냐,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냐, 이런 것들로 사람 판단하는 거야. 동서처럼 무식하게 그렇게 겉만 둘둘 감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알겠어? 이제 내 모닝 주차장에 놔둬도 되겠니? 형님, 저는 형님이 정말 병원장님 따님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그런 사실이 있으시면 저한테 진작 말씀을 주시죠. 진작에 알고 있었으면 형님이랑 저랑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입씨름을 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왜 그걸 숨겨가지고요. 내가 이 사실은 안 숨겼으면 동서는 지금 이런 뻔뻔한 동서 낯짝도 싹 감추고 나한테 무조건 잘 보이려고 살살거렸을 거 아니야. 차라리 잘 됐어. 가난한 사람인 줄 알고 나를 대하는 동서의 태도는 충분히 잘 봤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게 해줘서 오히려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겠네. 걸러낼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건 진심이야.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동서는 지금 본인이 돌잔치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있고 사색이 되어서 난감한 표정으로 팔을 붙잡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풀릴 기분이었으면 상하지도 않았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동서를 뿌리치고 저는 가족들 옆으로 가서 그때부터 돌잔치 분위기를 실컷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옆에를 쓱 보는데요. 남편도 은근히 통쾌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입으로 얼굴을 가리고 웃음을 꾹 참고 있는데
다른 게 속 시원한 게 아니라 그동안 남편이 당하던 것들까지 제가 제대로 복수를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속 시원하고 통쾌한 부분입니다. 뭐 속물 같은 동서가 그 뒤로 어떻게 있을지는 안 봐도 뻔하시죠? 돌잔치가 끝나자마자 서방님이랑 제 몸통만한 과일 바구니랑 안고 들어와서는 저한테 그동안 오해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형님 말씀대로 겉으로 사람을 판단할 게 아니라 내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번 기회를 통해 형님한테 많이 배웠다고 말은 천상뉴스로 하더라고요. 아마 그날 병원 동료들이 다 온통해 동서도 한동안 병원에서 좋은 이미지를 챙기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저도 동서의 사과를 어른으로서 너그럽게 받아주고 동서도 다시는 그런 가벼운 언행을 보이지 않겠다며 저와 맹세 아닌 맹세까지 했습니다. 참 어려워요, 사람이란 게. 사연을 쓰는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은연중에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형편이나 사는 환경을 추측하려는 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그 본능을 겉으로 드러내는 순간부터 사람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추잡해지더라고요. 왜 미국에 사는 진정한 부자들은 티셔츠 10벌, 바지 10벌, 똑같은 옷 사서 돌려 입는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사람이 입고 다니고 타고 다니는 것 가지고 끔 나누고 서열질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전 앞으로도 언젠가 사라질 외면의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챙기는 사람으로 잘 살아가 볼까 합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뭐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사연 마무리할게요. 동서, 우리 사이좋게 좀 지내자.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살고 있는 이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연 채널의 애청자이네요. 사연 채널 평소 보면서 많이 울고 웃었던지라 오늘은 이곳에 제 이야기도 올려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인데요. 먼저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남편과 연애를 했던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네요. 저흰 서로에게 정말 많이 의지를 하는 사이였는데요. 연애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남편은 건설 노동직을 하고 있는데 서로 일이 고되다 보니 의지하는 부분이 컸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제가 만났던 사람 중 가장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힘들 때 옆에서 누군가 잘하고 있다, 잘 견디고 있다는 말 한마디만으로 되게 힘이 될 때가 많잖아요. 저희 남편은 제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잔병치레가 좀 많은 몸이었던지라 감기도 잘 걸리고 자주 아팠는데 그럴 때마다 주가 약을 가지고 집으로 와 절 정성껏 간호해 주었고 정신적으로도 옆에서 잘하고 있다며 많은 힘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본인도 힘들면서 늘 제 걱정부터 해준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라 그런지 저는 연애할 때부터 결혼을 목적으로 만났고 이 사람이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단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착실하게 돈을 모아 어떻게 앞으로 살지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연애 3년차가 되었을 때 남편도 저도 서로 이 사람이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죠. 신혼생활은 정말이지 행복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다는 생각 때문인지 몇 년간 연애를 했을 때보다 더 끈끈해졌고 관계는 정말 견고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는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가끔 벌레가 나오기도 하는 비좁은 집에 살았고 반찬도 같은 걸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늘 제게 이런 집에 시집 오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래도 행복이라는 게 꼭 물질적인 조건이 풍족해야만 가능한 게 아니듯 서로가 있으니 작은 것에도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이렇게 아끼며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올 거란 생각에 그저 하루하루를 저도 남편도 열심히 살아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 생활이 파편이 되어 쪼개지기 시작한 건 결혼 2년차 때, 그러니까 제가 28세, 남편이 30살 때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갑자기 술을 찾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쓴맛이 싫다며 술은 입에도 잘 대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집에 술을 숨겨놓고 먹거나 저보고 제게 소주를 사오라고 시키는 등 이상한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왜 자꾸 술을 입에 대냐고 건강 상하면 어쩌느냐 잔소리를 했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괜찮다며
저 몰래 술을 집안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남편이 숨겨놓은 술을 발견하면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도 제게 맞섰습니다. 정말 싸움 한 번 없던 우리였는데 남편의 술 문제로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밤마다 남편으로 인해 악몽을 꿨고 결혼 생활이 정말 이대로 무너지는 건 아닌가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잔뜩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심지어 시어머니 생일날이었는데 그것도 잊어버린 거였죠. 어찌나 시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던지 전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당신 정말 왜 이렇게 변했어? 힘든 일이 있으면 말을 하라고 술만 찾지 말고 옆에서 보는 사람은 얼마나 속이 타는지 알아? 그런 거 없다고 했잖아. 그냥 술이나 사와. 남편은 정말 뻔뻔하게 그지없었고 그런 모습에 시어머니도 혀를 내두르셨습니다. 남편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어요. 술을 제때 사오지 않으면 제게 주방 도구들을 던지기도 했고 어느 날은 재떨이를 벽에 집어던져 부숴버리기도 했습니다. 오랜 연애를 하고 만났지만 이런 남편의 모습은 처음인지라 전 점점 남편의 모습에 질려갔습니다. 당시 저는 남편과 아이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 생활도 점점 안정화되어 가고 있던 터라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싶은 생각뿐이었는데 저의 이런 꿈과 기대는 모두 물거품이 되어갔지요. 시어머님 역시 변한 남편의 모습을 보고 참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몸을 이끌고 와 절 대신하여 와서 대신 남편에게 소리를 치시기도 하시고 혼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 어머니에게조차 술을 가져오라는 말만 할 뿐 방구석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친구가 절 찾아왔습니다. 처음 저희 집 들일 때 보던 남편의 직장 동료였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저는 뭐가 있구나 바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친구분이 제게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리더니 남편에 대해 고백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백은 다름 아닌 제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사생활이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3달 전 어떤 사람으로 도박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도박으로 돈을 모두 잃어 빚까지 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 들었고 손과 발이 떨려왔습니다. 지금도 빚을 지고 생활하고 있는 형편인데 대출을 끼고 들어온 집인데 대체 어쩌려고 도박에 빠지고 빚까지 또 지게 된 건지 전 남편의 그런 무책임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너무도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멱살을 잡는 심정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도박했어? 그래서 술독에 빠진 거야? 다 들었어. 다 들었다고. 어쩌다 그렇게 한 거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살려고. 내가 돈 아끼려고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내가 죽어도 도박 같은 거 쳐다보지 말랬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거로 돈 벌 생각하지 말랬잖아. 저는 그때 정말 생활비 한 푼이라도 아껴 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조차 채소 하나, 생필품 하나 소비할 때마다 가격을 확인하지 않은 물품이 없었고 제 옷이나 화장품 같은 건 늘 가장 저렴한 거거나 생활비가 부족할 땐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모두 저와 남편의 미래를 위해서였으니까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였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빚 액수를 들으니 그야말로 하늘이 꺼지는 것 같았고 이대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방 안에 들어가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끝이라고. 갈라서 자고요. 그런데 남편이 다음날 술이 깨고 나서 제 방으로 와 애거를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겠다며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요. 정희, 너 이렇게 매정한 애 아니잖아. 미안해. 고칠게. 정말 고칠게. 새 사람 될게. 도박도 술도 다 끊을 거야. 나 한 번만 믿어줘. 믿어줘. 남편은 믿어달란 말을 수없이 반복했고 나중엔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남편을 보니 차마 이 사람을 버리고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술과 도박에 빠진 사람과는 헤어지는 게 답이었지만 차마 오랜 세월 제 옆에 있어준 이 사람을 매정하게 내버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의 남은 삶이 너무나 피폐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고민한 끝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대신 이제 술도 쳐다보지 말고 당연히 도박은 근처에도 가지 마. 약속해. 그렇게 약속해. 정이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나만 믿어. 남편은 절 껴안으며 고맙다고 말했고 성실히 일만 해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빚을 갚기 위해 얼마나 일을 해야 할지, 얼마나 더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래도 남편의 변할 모습만을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와 약속을 한 이후론 정말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고 원래의 다정한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자고 있던 와중 누군가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저는 오늘 야근을 하고 있을 남편이라 생각하고 받았어요. 그런데 다름 아닌 그 목소린 전에 집에 찾아온 남편의 친구였습니다. 이거 어쩌죠? 재수씨, 지금 문수가 또 도박장에 간 모양이에요. 또 얼마를 빚으려고. 제가 말리려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도박장이 어디에 있냐면요. 문자로 주소 보낼게요. 얼른 가보세요.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렇게 차를 끌고 불이 나게 도박장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저와의 약속은 까맣게 잊은 채 술과 담배에 찌들어 도박에 빠진 남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 도박장으로 천천히 들어가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였고 마땅히 제가 해야 할 결정을 했습니다. 갈라서기로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께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는 당시 시어머니와 꽤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한 집에 살아 정도 많이 들었지만 시어머니께선 늘 며느리인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항상 제게 고마우신 분이었습니다. 남들은 시집살이로 힘들다 어쩌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만큼은 심성이 고우셔서 힘든 일을 본인이 하시면 했지 절대 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겐 친어머니의 정을 느끼게 해주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도 상처를 드려야 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가야, 네가 많이 힘들었지. 어쩌면 좋니 이걸. 내가 널 볼 편목이 없다. 그간 너무 고생 많았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 다만 딸 같은 너를 잃어야 하니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이게 왜 어머니 탓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힘들어하는 절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나도 못 말리는 자식인데 괜찮다고 끝까지 절 다독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전 그리 사랑했던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어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 생각하니 많이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딸린 자식은 없었지만 그래도 뭐로 먹고 살아야 하나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이 오갔어요. 그러다 익숙한 식당 주방으로 돌아가 일을 시작했고 근처 고시원에서 살면서 근근히 제 몸 하나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서 일했던 식당 사장님께서 갑자기 제게 말솜씨가 좋다며 영업직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시더라고요. 영업직이요? 우리 조카가 보험 설계사인데 돈을 상당히 많이 번다 하더라고. 물론 뭐 말만 잘한다 해서 성공하게 당연히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저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라는 여자들이 많이 하는 직업이라곤 했지만 전 당시 인맥도 없었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괜히 했다가 말아먹으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의 조카분이 가게에 왔습니다. 조카분은 고객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보다 어린 나이인데도 당차게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자신감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조카분에게 보험 일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분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혹시 식당 일을 하면서 병행할 수도 있을까요? 그것도 괜찮아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관절이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식당 일은 괜찮으세요? 아니요. 젊었을 때 하도 몸 쓰는 일을 많이 한 데다가 몸이 원체 약하게 태어나서 그런지 요즘은 이곳저곳이 많이 쑤셔요. 그러시면 한번 정말 이 직업도 고민해보세요. 잘 맞으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말주변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이건 말을 하는 직업인데. 저도 원래 엄청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근데 사람들 만나고 일하다 보니 성격도 변하더라고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저는 그날 조카분과 대화를 길게 나누며 어쩌면 약간의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에서 한 번쯤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식당 일에 제 인생을 더 이상 바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조카분의 소개로 보험일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공부부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외워야 할 것도 알아야 할 것도 많았어요. 그 전까진 보험 종류가 이렇게나 다양한지 몰랐죠. 하지만 천천히 저는 조카분의 도움으로 하나씩 다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은 우연히 식당 일을 함께했던 언니들이 마침 보험이 필요했던 터라 언니들을 만나 수익을 올렸고 그 이후에도 언니들의 소개로 언니들의 친척, 친구들을 소개받아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최대한 고객 한 분 한 분을 가족이라 생각하며 정성스레 대하려 했고 보장을 분석해드리고 가장 맞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장에 뛰어든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지인들을 통한 계약은 저절로 해지가 되면서 한계에 봉착했고 열정만으론 성공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특히나 저는 그 과정에서 많이 좌절했고 빠르게 계약을 따내지 못하는 제 스스로에게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척척 잘 따내기만 하는데 난 왜 이러지 싶었어요. 그러나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했고 계속해서 실전 업무에서 어떻게 잘 해내갈 수 있을지 끊임없이 연구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고객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어려운 보험 지식을 어떻게 설명해 줄지,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뽑아낼지, 사후 관리까지 고객을 어떻게 신경 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나가며 제 것으로 저만의 목록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느린 걸음이었지만 효과는 좋았어요. 몇 년간 밤낮 없이 일에 매진하다 보니 천천히 이 업계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죠. 그 결과 5년 후 저는 꽤 많은 고객들을 확보했고 우수한 실적으로 이달의 사원에 뽑히기까지 했습니다. 이 시기는 마치 다신 오지 않을 제 인생의 황금기 같았습니다. 늘 몸쓰는 일을 했던 제가 다른 업계에 와서 이 정도 성공을 이루어냈다는 것 자체가 정말이지 뿌듯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힘으로 이루어낸 일이었기에 더 만족스러웠어요. 그렇게 성공을 맛보니 생활도 풍족해졌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갈 수도 있게 되었고 좋은 차를 끌 수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선 성공적으로 변한 저의 삶을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택배 하나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뭐지? 하고 들여다보았더니 도시락통이 나오더라고요. 그 안엔 적지 않은 반찬들이 정성스레 담겨 있었습니다. 아, 정희씨, 이거 뭐야? 맛있겠는데? 누가 보낸 거야? 동료들이 다가와 반찬들을 들여다보며 감탄을 했지만 저는 혹시 잘못 보내진 게 아닌가 싶어 택배 스티커에 있는 제 이름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맞더라고요. 이런 걸 보낼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그런데 발송 주소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무척 낯익었어요. 바로 제가 남편과 결혼을 했을 당시 살았던 곳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죠. 그러다 저는 불현듯 여기가 어딘지 알아내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님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너무 놀라 다시 한번 한참이나 보낸 주소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시어머님이 제게 반찬을 보낸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혼한 지 7년이나 지났는데요. 물론 결혼할 때야 반찬을 주셨던 일이 많았지만 지금 이러시는 이유가 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찬을 보자마자 전 남편과의 안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순간 기분이 불쾌해졌고 전 그 순간 화장실로 가 그걸 모두 변기통에 넣고 내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그 이후로도 계속 끊임없이 반찬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영업직에 있는 터라 번호도 바꿀 수 없었는데 그때 주소가 적힌 제 명함을 카톡에 올려놓았던 게 무척이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자꾸 반찬을 보내오시니 전화라도 해서 왜 이러시냐고 이러시지 말아달라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괜히 어머님에게 전화해서 혹여나 전 남편과 다시 얽히게 되는 게 싫었습니다. 분명 남편은 자신이 새 사람 되었다는 거짓말로 절 흔들려고 하는 게 분명했고 그래서 어머님께도
도시락을 보내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의 그 거짓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과 있었던 좋지 않은 기억들을 되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려 3년 동안이나 반찬들을 변기통에 족족 다 버리곤 했습니다. 무려 3년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너무 무리해서 일을 했던 건지 그날은 정말 견딜 수 없이 피곤하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저는 고객과의 약속을 취소했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타려 했습니다. 그런데 차 문을 연 순간 눈앞이 핑그르르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천장이 보였고 그 후론 의식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주차장으로 오던 동료들이 바로 응급차를 불러주어 제 시간에 맞춰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전 병원에 도착해서도 계속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한 결과 제가 왜 그리 고통스러워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궁경부암이었습니다. 사실 피로도 심했고 요즘 따라 모레도 고객과의 약속을 취소할 만큼 몸이 아프곤 했는데 그냥 어떻게든 참자 하고 넣어갔던 게 화근이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수술을 할 수 없는 자궁경부암 3기 판정을 받았고 진단을 받자마자 진료실이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풍요롭고 행복한 나만의 삶을 살게 되었다 여겼는데 지질이 고생만 하다 이제야 행복해졌다 생각하니 암이라니. 문득 일찍이 돌아가신 친정엄마와 아버지가 무척이나 보고 싶어졌습니다. 더군다나 보통 암이나 큰 병에 걸리면 가족들이 와 간호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겐 절 간호해줄 사람도 딱히 없었죠. 제 가족이었던 사람과는 이미 오래전 남이 됐고 그 이후 저는 제가 모셔야 할 고객들만의 제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문득 그 사실이 참으로 슬프게 느껴지면서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섬처럼 외로워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것조차 씩씩하게 이겨내리라 다짐하고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병원도 고주파 온혈암 치료기까지 도입된 좋은 곳으로가 입원 수속을 마쳤습니다. 다행히 제 소식을 들은 주변 지인분들이 많이 걱정해주고 항암의 좋은 정보들도 많이 알려주셔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있던 동료 한 명이 때마침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병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사무실에 도시락이 또 왔는데 어쩔까요? 아, 도시락 잊고 있었습니다. 보험일을 쉬면서 사무실을 안 나갔던 터라 시어머니가 싸주시는 도시락을 잊고 있었죠. 동료는 어떻게 할까 물었고 전 차마 버리라지 못하고 대신 먹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불현듯 몸이 아플 때마다 절 간호해 주셨던 시어머님이 생각났습니다. 늘 제가 아플 때마다 죽을 들고 와 입안에 넣어주시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시곤 하셨던 그 모습이요. 그리고 전 오래전 해야 했던 일을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진 않았을까 걱정했지만 컬러링이 몇 번 가더니 둔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나야 정희. 전 그 한마디를 내뱉곤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은 제 목소리에 많이 놀라더군요. 어? 정희? 당신 어떻게 전화한 거야? 어떻게 전화하긴 알고 있던 연락처로 했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전화한 건 당신이 어머니한테 시킨 일, 그거 이제 그만해줬으면 해서. 어머니 연세도 있고 어머님도 이제 힘드실 거야.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나도 경황이 없었어. 아무튼 그만해줘.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머니에게 시킨 일이라니? 당신 어머니께 나한테 반찬 보내라고 안 했어? 내가? 난 그런 적 없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야? 놀랍게도 남편은 도시락에 대해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처음 듣는다는 반응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반응에 더 당황했죠. 정말 몰랐냐 재차 물었지만 남편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머님께서 그냥 나한테 싸주셨던 건가? 왜 그러셨지 갑자기? 저는 남편에게 일단 알았다며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의문은 남아있었어요.
그러더니 며칠 후 남편이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잠깐 만나줄 수 있냐 물었습니다. 허나 전 남편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기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럼 전화로라도 전해야겠다며 한참을 뜸을 들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불러놓고도 이상하게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얼른 말해봐. 사실은 그때 내가 술독에 빠져 너랑 이혼한 후에 말이야. 어머니께서 많이 힘들어하셨어. 당신도 알다시피 어머니가 너와 사이가 좋았잖아. 널 많이 의지하셨고. 그런데 아무래도 네가 집을 나가고 난 다음부턴 이유도 없이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는 말을 하시더니 침대에서 계속 앓기만 하시더라고. 방 밖으로 나오시지도 않고. 나는 술독에 빠져 있었으니까 그런 어머니 상태를 잘 알지도 못했어.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가 변해 계시더라고. 나한테 넌 어디 있냐고, 왜 같이 안 왔냐고 물으셨어. 난 너무 놀랐고 어찌할지 몰랐어. 그런데 하는 행동들이나 말이 이상해서 어머니를 억지로 병원에 끌고 갔더니 치매라고. 치매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 뭐?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를 방치했고. 근데 이상하게 본인이 자신 있는 반찬을 만드실 때는 놀랍게도 멀쩡하셨어. 나한테 맛보라고 하시기도 하고 즐거워 보이시기까지 했어. 마치 내가 알던 원래의 어머니 같았어. 나는 어머니께 너무나 미안해서 어머니가 음식이라도 만들면서 행복해하길 바랬고 어머니가 음식하는 걸 말리지 않았어. 그런데 그 음식을 당신한테 보낼 줄을 꿈에도 몰랐어. 미안해. 당신 곤란하게 해서. 여러 가지로 당신에겐 다 미안해. 근데 난 정말 몰랐어.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못난 며느리인 병기의 반찬들을 버리며 그 모든 기억을 잊으려 했는데 기억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절 생각하려 했다는 것이 너무도 죄송스러웠어요. 저는 남편과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치매에 걸린 와중에도 음식을 해주신 어머니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픈 와중에도 그 모습만은 마음속 깊이 눌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어머니 상태가 정상이 아닌데 괜찮겠냐 걱정했지만 전 상관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모습이든 지금은 그저 어머니를 만나 껴안고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절 친딸처럼 생각해주셨던 어머니가 너무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에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원래 살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제가 올 걸 알기라도 한 것처럼 현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머리는 잔뜩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조금 흐트러져 있었지만 어머니 얼굴은 여전히 따스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저 알죠? 제가 묻자 어머니는 천천히 제 얼굴을 탐색하듯 보셨고 어머니와 저 사이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께서 갑작스레 절 껴안으시고 제 볼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왔구나. 아휴, 잘 왔다. 내가 보고 싶어서 왔지? 전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의 병이 깊으셨던 건지 그 사이 너무나 많이 늙어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근하게 감싸주셨던 그 미소만은 그대로셨어요. 어머니는 마치 제가 며느리였을 때처럼 부랴부랴 절 소파에 앉히곤 밥을 해주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많이 시장하지. 조금만 기다려라. 금방 해서 줄게. 그 말과 함께 어머님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곧이어 집안을 칼질하는 소리, 묵국 끓이는 소리, 전 부치는 소리들로 가득해졌어요. 정말 시끌벅적했던 옛날 생각이 저절로 나더군요. 저와 남편이 일이 끝나고 들어올 때쯤 밥을 하시던 그 소리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제 옆에 앉아 그런 어머니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저 역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머니의 쪼그라든 뒷모습과 서리가 내려앉은 것 같은 하얀 머리를 보며 처음 이 집에 왔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를 처음 뵙는다는 생각에 너무 긴장해 청심환까지 먹고 들어왔는데 긴장이 무색하게도 어머니께선 들어오자마자 너무 잘 왔다며 음식을 한 상 차려주셨죠. 정성껏 무친 더덕무침, 조개구이, 계란말이, 된장찌개, 불고기. 너무나 정성스러운 한 상이었어요. 어머니는 손수 젓가락으로 더덕무침을 제 밥 위에 올려놓아 주셨고 저는 그 밥을 입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과일상을 내오셨을 때 어머니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애한테 이야기 들었어. 친정어머니와 아버지도 없이 자랐다며. 고생이 많았겠구나. 나도 실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는 바람에 집안이 가난하고 힘들었어. 그래서 시집도 일찍 갔고. 근데 시집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집살이도 고되어 죽겠는데 남편이 또 떠나는 바람에 혼자가 된 거야. 남편 없이 아들 셋을 키우려니 얼마나 막막했는지. 그땐 참 외로웠지. 난 그때 나 같은 불행한 인생이 있을까 싶었지. 지금 생각하면 운명이지 뭐. 그래도 너나 나나 외로운 세월이 많았으니 우리 한번 도와가며 잘 지내보자. 시애미가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해다오. 꼭 도와줄게. 네, 어머니. 어머님은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공장일로 다리가 너무 아파 늘 부은 다리로 집에 돌아올 때면 어찌하셨는지 그 힘없는 손으로 다리를 주물러 주셨습니다. 제가 민망하여 괜찮다고 안 해주셔도 된다고 말했지만 우리 어머님 고집도 황소고집이었던지라 도무지 제 말은 듣지도 않으셨죠. 그때 남편도 술을 먹지 않았을 때였으니 일은 고되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 순간만큼은 참으로 안락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눈물이 나도록 따뜻했었어요. 몸이 아파서 그런 건지 그때 생각이 나자 조책맞게 다시 눈물이 나더군요. 그 바람에 전 잠깐 사러 나갈 게 있다는 핑계로 밖에 나가 눈물을 식히고 들어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땐 어머니께서 음식을 다 했다며 제 앞으로 조그마한 상을 들고 오셨습니다. 자, 먹어봐라. 오늘 담근 건데 맛있을는지 모르겠다. 어머니 밥은요, 어머니도 드셔야죠. 난 아까 먹었단다. 네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저는 어머니의 그 말에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은 어머님이 자주 제게 해주셨던 말이었으니까요. 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제가 먹는 모습을 보시던 어머니 눈빛.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차마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변기통에 버렸던 수많은 도시락들이 생각나 묵묵히 밥만 퍼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전 홀로 눈물 어린 밥을 삼키었습니다. 집에 갈 때가 되자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물었습니다. 또 올 거지? 저는 그래선 안 된다는 걸 알았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계속 마주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집에 한번 다녀온 이후론 어머니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계속해서 틈틈이 어머니 집을 방문했어요. 남편이 없을 땐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긴 했지만 그래도 얼굴을 비추면 어머니께서 반가워하시는 얼굴이 참으로 보기 좋았으니까요. 어머니께서 만약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다면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함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쯤 남편이 무언가를 들고 저를 마중 나와 있더라고요. 전 놀래서 조금 있다 들어갈까 생각했어요. 남편과 화해하고 싶은 생각도 남편을 용서할 생각도 없었던 터라 마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과 단둘이 있는 것도 솔직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남편 역시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은 뭔가 제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갔어요. 왜 나와 있어? 저기 줄 게 있어서. 줄 거? 너무 고마워서. 더 이상 우리가 부부도 아닌데 우리 엄마한테 잘해주는 거. 내가 못하는 효도 정이 네가 해주는 것 같다. 진작 말하고 싶었는데 말주변이 없어서 전달을 제대로 못한 것 같네.
별건 아닌데 그냥 백화점 갔다 옷 한 벌 샀어. 좋아할지 모르겠다. 남편이 건넨 건 다름 아닌 선물이었습니다. 전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그 쇼핑백 안엔 다가올 겨울에 입을 따뜻한 패딩 점퍼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그간 너무 고마웠다면서 그 마음에서 주는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전 어머니 집을 왔다 갔다 하며 남편을 향한 미움이 풀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선물을 주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전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어색하게 선물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편과는 대면대면하게 있었죠. 그런데 그날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는데 전날 방사선 치료의 영향이었던 건지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면서 열이 부쩍 올라가는 게 느껴졌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죠. 약을 급하게 찾으려 가방을 둔방으로 뛰어들어갔지만 그마저도 못 걷고 그만 엎어져 버렸습니다. 쿵 소리가 들리자 어머니도 남편도 모두 놀라 뛰어들어와 절 부축해 주었죠. 그때 남편이 절 들쳐업고 근처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암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반응은 생각보다 격했습니다.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냐며 왜 그 몸으로 어머님 집에 왔냐고 절 지책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든 절 돕겠다고 하더니 방사선 치료 일정을 묻더라고요. 하지만 전 이번에도 선을 그었어요. 더 이상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말라고. 내가 온 이유는 어머니 때문이지 당신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그 이유는 당신이 잘 알지 않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정희야, 난 너와 다시 합칠 생각 없어. 내가 무슨 낯으로 그러겠니? 나 그때 네가 나가고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가 정말 버러지처럼 산 거. 정희 너한테 정말 몹쓸 죄 지은 거. 아마 네가 그런 결심 안 했다면 나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고마워. 근데 나 몇 년간 네 인생 망쳤단 죄책감으로 많이 괴로웠어. 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연락하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없었어. 그러니 걱정 말고 내 도움 받아줘. 이렇게라도 갚게 해주라, 정이야. 내가 부탁할게. 남편은 정말 진실된 눈빛으로 제게 빚을 갚게 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정말 제가 치료를 다니는 병원에 따라다녔고 온갖 치료들을 받는 동안 옆에 있어주었습니다. 번번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부담스럽다고 말렸지만 기어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를 데리러 와 병원에 데려다주고 다시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조금이라도 불편해할까봐 행동 하나하나를 배려했고 무거운 것도 절대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어딜 가야 하면 대신 자신이 가서 일을 처리해주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토록 미워하고 싫었던 남편이었지만 옆에서 절 뒷바라지하겠다며 애쓰는 모습이 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고통스러웠어요. 혹시 여기서 저와 같은 치료를 받아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일단 설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고 목 넘김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선 보통 이런 치료를 받으면 보이는 정상적인 반응이라 했지만 그 정도가 심했어요. 특히나 백혈구 수치도 낮아 항암이 지연되어 마음이 초조해지기도 했습니다. 감정기복도 전보다 심해졌고요. 하지만 남편이 옆에 있어주니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방사선 치료를 끝내고 마지막 내부 방사선 치료를 받는 날이었어요. 저는 이 치료가 특히나 아프다는 걸 알기에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플까, 참을 만한 고통일까, 괜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면서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단 한마디였지만 전 그 온기에 마음이 놓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부부였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우리에게 서로가 전부이고 서로를 끔찍이 믿었을 때로요. 다행히 방사선 치료는 잘 끝났고 전 남편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으로 그날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와줘서 고마웠어. 당신도 생업하느라 바빴을 텐데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러자 남편은 제 손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침묵이 흘렀는데 갑자기 남편이 붙든 제 손에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건 남편의 눈물이었어요. 정이야, 정말 미안하다. 아까 밖에서 너 기다리는데 네가 암에 걸린 거 어쩌면 나 때문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내가 어린 널 데려와 지질이 몇 년간 고생시켰으니 그리 모질게 굴었으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니야, 당신 때문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 정이야, 정말 너한테 못할지 너무 많이 했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미안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 헛된 욕심으로 잘못된 길에 빠졌어. 내가 빚을 다 갚으면서 가장 후회했던 일은 정이 너를 잃은 거였어. 나한테 당신이 없는 빈자리는 너무 크게 느껴졌어. 전 남편의 진심 어린 참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실 남편은 제 병원을 따라다니며 제 짐을 들어주며 행동으로 참회를 표현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걸 알고 있었고요. 마음속으론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 손을 잡아주지 않고 있었죠. 허나 이제야 저도 드디어 마음을 풀고 남편과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남편이 완전히 변해버린 모습을 보니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합치게 되었고 부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증세가 점점 심해져서 요양병원으로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이젠 치매가 심해져서 저도 남편도 못 알아보실 때가 많지만 그래도 저를 보면 짖는 어머님의 아이 같은 미소만은 그대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치매에 걸렸다 하더라도 제게 어머닌 그대로 어머니니까요. 그리고 어머니께 얼른 좋아하시는 곶감도 갖다 드리고 책도 읽어드리고 싶은데 면회도 자유롭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뿐이에요. 자유롭게 어머니를 뵐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파이팅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